할머니, 김장 끝나기 전에 빨리 도망쳐. 뭐라고? 김장하고 나면 할머니 이제 여기 없을 거래. 그러니깐 빨리 도망쳐. 화기애애하게 김장을 담그던 평화로운 오후, 9살 손주가 제 등 뒤로 다가와 개미만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갓 담근 김치를 앞에 두고 순진한 아이의 도망쳐라는 말을 곱씹는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붉은 김치 양념보다 더 선명한 비극의 민낯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최월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다들 김장 안 하고 편하게 김치를 사 먹잖아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이 김치를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힘들어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욕심 때문에 놓지 못했던 김장날이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선물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씁쓸하게나마 꺼내놓는 이야기 한번 들려봐 드려도 될까요?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 늘 그렇듯 김장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마당에 산처럼 쌓인 배추 포기들을 보고만 있어도 허리가 뻐근해지는 것 같았죠. 이른 아침부터 아들 정석이와 며느리 혜선이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허리 아프실 텐데 이런 건 제가 다 할게요. 잠시 앉아 계세요. 혜선이가 야무지게 배추 포기를 들어 올리며 싹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선이 고생이 많다. 제가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던 손을 멈추고 혜선이를 기특하게 바라봤습니다. 혜선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님, 이런 게 뭐 고생이라고 그러세요. 한겨울 내내 먹을 김치인데 가족끼리 힘합쳐서 맛있게 담가야죠. 마당 한편에서는 아들 정석이가 끙끙거리며 무거운 배추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든든해지는 게 이게 사는 보람인가 싶었죠. 정석아, 그러다 허리 다친다. 천천히 해, 천천히. 엄마,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괜찮아. 정석이가 대답하며 셔츠 소매로 이마를 훔쳤습니다. 준비가 한창일 무렵 9살짜리 손주 지훈이가 우당탕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오자마자 책가방도 벗지 않은 채 제게로 와락 안겼죠. 할머니, 오늘 학교 급식에 김치찌개 나왔는데 할머니 김치가 100배 1000배는 더 맛있어. 제 치맛자락을 붙들고 조잘거리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니 온종일 쌓였던 피로가 봄눈 녹듯 사르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구, 그랬어?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 김치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구나. 저는 지훈이의 동그란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혜선이가 고춧가루에 마늘이며 생강이며 온갖 좋은 것들을 넣고 맛깔스러운 양념을 만들고 있었죠. 어머님, 고춧가루는 이 정도면 색이 괜찮을까요? 혜선이가 새빨간 양념이 가득 담긴 그릇을 제게 쓱 내밀었습니다. 딱 좋다. 역시 우리 혜선이 손맛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제 칭찬에 혜선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다시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장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빨간 양념을 꼼꼼히 채워 넣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졌죠.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일하는 모습이 참말로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치통 좀 씻어 올게요. 혜선이가 부지런히 부엌으로 향한 후 저는 지훈이와 함께 양념에 버무린 배추를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추를 꾹꾹 눌러 담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할머니, 나 잘하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묻는 아이가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 지훈이 아주 잘하네. 할머니보다 낫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훈이가 갑자기 제 등 뒤로 스르르 다가와서는 소금에 절인 배추 한 조각을 제 손에 꾹 쥐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가온 아이의 행동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장난을 치나 보다 했어요. 지훈아, 이게 뭐야? 할머니 먹으라고 주는 거야? 제가 웃으며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지훈이가 제 귓가에 바싹 얼굴을 대고는 개미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도망쳐. 지훈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듯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 할머니, 이제 곧 편해지실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는 그 말의 진짜 의미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서늘함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동그란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불안과 공포의 빛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최지훈. 그때 혜선이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지훈이는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제게서 황급히 떨어졌어요.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할머니 일하시는데 방해하지 말고 썩 이리 오지 못해. 혜선이가 부엌문 앞에 서서 살벌한 눈으로 지훈이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을 먹은 채 엄마에게로 쪼르르 달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편해지실 거다. 지훈이의 말이 독처럼 귓속을 파고들었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남은 김장을 하는 내내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혜선이와 정석이를 곁눈질로 살폈지만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귓가에는 지훈이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서야 기나긴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치통에 가득 담긴 김치를 보니 마음은 뿌듯했지만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혜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석이도 지훈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래, 너희도 고생 많았다. 잘 다녀오거라. 저는 애써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갓 담근 김장김치에 저녁상을 차렸지만 도무지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는 이상하게 짜고 쓴맛만 맴돌았죠. 지훈이의 그 한마디가 제 입맛까지 송두리째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평온했던 일상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시어머니께 물려받아 애지중지하던 옥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걸 알아차린 게 발단이었죠. 아니, 이게 어디 갔을까? 저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이며 화장대, 심지어 침대 밑까지 엎드려 찾아봤지만 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마당에서 일하다 빠뜨렸나 싶어 흙바닥까지 샅샅이 훑었죠. 끝내 찾지 못하고 며칠 후 혜선이에게 반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선아, 혹시 내 옥반지 못 봤니? 며칠 전부터 보이질 않는구나. 혜선이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시네요. 어디다 두셨는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화장대 첫 번째 서랍에 넣어뒀어. 제가 아무리 확신에 차서 말해도 혜선이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은 바로 그 다음날 혜선이가 소파 쿠션 밑에서 반지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어머님, 반지 여기 있네요. 여기. 혜선이가 반지를 흔들어 보이며 제게 가져왔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소파 쿠션 밑을 수십 번도 더 들춰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참 이상도 하지. 내가 여기를 몇 번이나 찾아봤는데. 어머님, 연세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게 당연하죠. 너무 상심 마세요. 혜선이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일단 반지를 찾았으니 안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 후 새벽녘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텅 빈 가스레인지 위에서 시퍼런 불길이 낼름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저는 기겁하며 달려가 다급하게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정석이에게 간밤에 이를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석아, 어젯밤에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정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었어? 가스레인지에서 저절로 불이 켜져 있지 뭐니. 내가 분명히 끄고 잤는데도 말이다. 그러자 정석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들어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정신 또렷해.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잤다니까. 제가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석이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그때 마침 부엌으로 들어오던 혜선이가 정석의 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그러실 수도 있죠. 저희 친정엄마도 요즘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정석이와 혜선이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 혼자 이 집안에서 서서히 고립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제 평온했던 일상에 희뿌연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하고 이상한 일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가 보니 집안 곳곳에 이상한 메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냉장고 문에는 음식 상했는지 꼭 확인하기, 현관문에는 외출할 때 문단속 절대 잊지 말기. 심지어 가스레인지 바로 위 벽에는 시뻘건 글씨로 가스밸브 잠그기 라고 쓰인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기가 막혀서 메모지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그때 혜선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소리를 쳤어요. 어머님, 그거 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머님 걱정돼서 일부러 붙여놓은 건데. 혜선이가 다급하게 달려와 제 손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아니, 나는 멀쩡하다니까?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왜 이런 걸 붙여놔? 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그렇죠. 집안에 무슨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다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혜선이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 것 같아 모멸감이 들었죠. 나는 아직 그 정도로 정신없지 않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어머님,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저를 위하는 척 달래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얄밉던지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며칠 뒤에는 정말이지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고사리나물을 혜선이가 맛깔나게 묻혀 놓았더라고요. 저는 입맛이 돌아 기분 좋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혜선아, 오늘 고사리나물은 유난히 맛있다. 아주 맛있게 잘 무쳤네.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이에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혜선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방긋방긋 웃으며 대답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점심때 그 고사리나물을 찾으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혜선이에게 물었어요. 혜선아, 어제 먹던 고사리나물 남은 거 어디 있니? 네, 고사리나물이요? 제가 언제 그런 걸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혜선이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습니다. 어제 네가 분명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라 신경 좀 썼어요 하면서 내놨잖니.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저는 어제 장조림 해드렸잖아요. 혹시 꿈꾸신 거 아니에요? 혜선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말하는데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제 혀끝에는 어제 먹은 고사리의 맛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말이죠. 아니야. 내가 분명히 먹었는데 왜 자꾸 딴소리야?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걱정돼요. 이러다 큰일 나실까봐 무섭다고요. 혜선이가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됐습니다. 분명히 제가 겪었던 일인데 혜선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댔고 저는 점점 제 기억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 다녀와 가방을 내려놓는데 혜선이가 심각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늘 은행 가셔서 적금 깨셨어요? 적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도무지 영문을 몰라 혜선이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그러셨잖아요. 급하게 돈 쓸 데가 생겨서 적금 해지하러 가신다고요. 내가 내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내 손으로 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혜선이가 제 눈앞에 통장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똑똑히 박힌 적금 통장이었는데 해지라는 시뻘건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오늘 날짜로 해지하신 거 맞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로 오늘 날짜로 10년 넘게 붙던 적금이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은행 근처에도 간 적이 없는데? 어머님, 설마 돈 찾으신 걸 깜빡하고 어디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혜선이의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적금 깬 적 없어. 제가 울부짖듯 소리치자 방에 있던 정석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정석아, 이것 좀 봐라. 내가 평생 모은 적금이 해지됐단다. 나는 은행에 간 적도 없는데. 정석이가 통장을 건네받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여기 엄마 도장 찍혀 있잖아. 엄마가 직접 하신 거 맞네.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 당장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자. 응? 제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석이는 오히려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제 그만 인정해. 엄마 정말 정신적으로 아픈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뭐? 아픈 사람? 이놈아, 나는 안 아파. 정신 멀쩡하다고. 엄마 스스로도 알잖아. 요즘 기억력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제발 현실을 좀 봐. 아들의 그 잔인한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랬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온 가계부에는 제 인생의 모든 돈의 흐름이 담겨 있었죠. 아니야, 분명히 해지하지 않았어. 저는 가계부에 적힌 적금 내역을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저는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던 동네 친구 명자의 연락도 뚝 끊겼어요.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명자야, 나 월이다. 요즘 어찌 이리 통 연락이 없어? 어머, 월이야. 너 몸이 많이 안 좋다며? 며느리가 그러던데? 걱정 많이 하고 있었어. 명자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며칠 전에 니네 집에 전화했더니 며느리가 받더라고.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당분간은 통화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 아니야. 나 멀쩡해. 나 하나도 안 아파. 제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명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혜선이를 불렀습니다. 혜선아, 네가 명자한테 나 아프다고 그랬니? 혜선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요즘 친구분들이랑 통화하실 때마다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어머님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랬죠. 뭐,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네가 멋대로 그런 말을 해. 다 어머님 체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제 깊은 뜻도 모르시고. 혜선이의 말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낡은 휴대전화까지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렸죠. 혜선아, 내 휴대전화가 고장 났나 보다. 어머님, 그거 너무 낡았어요. 이참에 제가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릴게요. 혜선이가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며 말했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새 전화기는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집 전화라도 쓰려고 하면 어느새 혜선이가 귀신같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누구한테 전화하시게요? 명자한테 전화 한 통만 하자.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한대요. 전화는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혜선이는 제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아니, 왜 전화 한 통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조용한 요양원에라도 한번 모시는 걸 생각해 봐야죠. 요양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이는 제 방 앞을 서성이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얼굴이었지만 혜선이가 늘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서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이리 오렴. 제가 손짓하며 부르면 혜선이가 칼같이 나타나 아이의 팔을 잡아챘어요. 최지훈, 할머니 피곤하시다니까 방해하지 말랬지?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엄마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는 사라져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이 이제는 나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혜선이는 제 모든 것을 감시했고 정석이는 그런 혜선이의 꼭두각시가 되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죠. 저는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캄캄한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몹쓸 병에 걸린 걸까? 그때 귓가에 지훈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도망쳐. 도대체 우리 지훈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미칠 것 같은 답답함에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정석이가 제 방에 들어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옷 입어. 병원 가야 돼. 저는 너무 놀라 되물었어요. 병원? 무슨 병원? 나 아픈데 하나도 없는데? 엄마 상태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 좋아.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정석이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싫다. 나는 병원 같은데 안 가. 바로 그때 정석이 등 뒤에서 혜선이가 쓱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모든 말을 다 맞춰놓고 온 것이 분명했죠.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아주 유명한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래요. 그냥 한번 가보시기만 하는 거예요. 네. 혜선이가 다가와 제 팔을 살갑게 잡으며 저를 살살 달랬습니다. 내가 신경과에 갈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이냐? 이거나. 제가 뿌리치며 소리치자 정석이가 이마를 짚으며 답답해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더는 못 미뤄. 예약까지 다 해놨단 말이야. 뭐? 내 허락도 없이 예약을 해?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두 사람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서 옷 입고 나오세요. 예약 시간 늦겠어요. 혜선이가 제 방으로 멋대로 들어가 외출복을 꺼내왔습니다. 나는 안 가. 죽어도 안 가. 저는 문지방을 붙잡고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사람의 양팔에 붙들려 짐짝처럼 차에 구겨 넣어졌습니다. 차 안에서도 제 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은 이제 말 같지도 않니? 아프지 않다고 몇 번을 말해. 엄마, 그냥 가서 검사만 받아. 아무것도 아니면 오히려 안심되고 더 좋잖아. 정석이는 운전대만 바라보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혜선이가 제 팔짱을 단단히 끼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곧 신경과라고 쓰인 차가운 간판이 보였고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접수대 간호사는 저희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최월희 어르신 맞으시죠? 최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저희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최두연 박사라고 적힌 명패가 놓인 책상 너머로 중년의 의사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오시느라 힘드셨죠? 저는 최두연입니다. 최 박사의 미소는 번지르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죠. 특히나 그 눈빛은 차갑고 섬뜩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자, 여기 앉으시죠. 무서운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간단한 검사만 좀 할게요. 저는 마지못해 최 박사가 가리키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들을 순서대로 기억해 보세요. 사과, 자동차, 집, 나무. 최 박사가 내민 그림 카드는 어린아이 장난감 같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그림들을 쳐다봤어요. 자, 이제 제가 하는 단어를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하늘, 구름, 빨간 자동차.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저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단어를 따라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엔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실까요? 93, 86, 79, 72. 저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걸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석이는 진료실 밖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보호자와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간 그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석이가 주위를 살피더니 최 박사에게 두툼한 노란색 봉투를 슬쩍 건네는 것이 아니겠어요? 최 박사는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그 봉투를 받아 가운 안쪽 주머니에 잽싸게 집어넣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저게 뭐지? 돈 봉투 아냐? 저는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아무것도 못 본 척 표정을 감췄습니다. 최 박사가 다시 들어와 앉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어리님, 검사는 다 끝났습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오니 그때 다시 오시죠.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제게 악마의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심정이었지만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어요. 진료실에는 정석이와 혜선이까지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박사가 서류 몇 장과 시커먼 뇌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르신, 참으로 안타깝지만 초기 알츠하이머로 진단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알츠하이머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여기 뇌 사진을 보시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위축된 것이 보입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도 좋지 않고요. 저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의학 용어를 써가며 설명하는 최 박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멀쩡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르신, 부정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곧 증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최 박사가 제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기억력이 빠르게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나중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혜선이가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세상에. 정석이는 아예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죠. 그 모습이 마치 죄를 지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선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혜선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온 사람처럼 말이죠. 어머님,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해요. 혜선아, 이게 뭐냐? 재산관리 위임 각서예요. 이제 어머님 혼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어려우니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겠다는 뜻이죠. 혜선이의 말에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이름으로 된 모든 땅과 집, 예금을 아들 내외에게 넘긴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써야 해? 어머님,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어머님 재산을 노리면 어떡해요. 가족인 저희가 지켜드려야죠. 혜선이가 그럴듯한 말로 저를 회유했지만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이런 서류에 도장 찍을 필요 없어. 어머님,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곧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시잖아요. 최 박사까지 나서서 혜선이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의사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일까? 정석이가 의사에게 건네던 그 두툼한 봉투, 혜선이가 미리 준비해 온 이 무시무시한 서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뭘 망설이세요? 어서요. 혜선이가 제 손을 잡으며 재촉했지만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못하겠다. 집에 가서 차분히 생각해보마. 어머님, 혜선이가 소리를 지르려다 최 박사를 의식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내가 치매에 걸린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나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수십 년간 보아온 익숙한 천장 무늬가 오늘따라 낯설게 보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냥 애들 뜻대로 다 해주고 편해져야 하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생각이 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웬 젊은 남자가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저희 집 골목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낡은 담벼락, 삐걱거리는 대문, 금이 간 골목길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담고 있었죠. 문득 그 청년이 우리 집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고 창가에 서 있던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청년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동정이나 판단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마치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서로 눈을 피했고 청년은 떠나고 저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더 이상 숨막히는 집 안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방문을 열어 현관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림자처럼 제 방문 앞을 서성이던 혜선이도 제 아들 정석이도 깊이 잠들었을 시간이었죠. 평생을 살아온 내 집에서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빠져나오게 될 줄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희뿌연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동네 공원 벤치에 주저앉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팔자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자식 하나만 보고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 끝이 이런 배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손수 쌓아 올린 우리 집, 정석이를 낳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던 순간들, 손주 지훈이가 태어나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재처럼 흩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어둠 속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하고 울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니 자욱한 안개 사이로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며칠 전 절망에 빠진 저를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바로 그 사진작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청년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사진 찍으시는 모양인데 제가 방해가 됐나 보네. 아니에요, 어르신. 제 이름은 강유준입니다. 유준이라는 청년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차분하게 느껴졌죠. 괜찮으시다면 어르신 모습을 몇 장 담아도 되겠습니까? 유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얼룩진 제 얼굴을 매만졌어요. 이런 쭈글쭈글한 늙은이를 찍어서 뭘 하겠다고. 아닙니다, 어르신. 주름 하나하나에 살아오신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그림보다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유준이의 그 한마디에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청년 앞에서는 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도 될 것 같았어요. 유준이가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제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으십니까?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던 혜선이와 정석이와는 너무나도 다른 다정한 청년이었어요. 사실 요즘 우리 집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저는 더듬더듬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이죠? 아들 내외가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이지 정신이 너무나 멀쩡하거든. 저는 손주 지훈이의 섬뜩한 경고에서부터 시작해 사라진 옥반지, 저절로 켜진 가스레인지, 멋대로 해지된 적금 통장, 그리고 병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기극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준이는 제 말을 한마디도 끊지 않고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똑똑히 봤어요. 내 아들 정석이가 그 의사놈한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것을요. 정말입니까? 그럼 틀림없이 돈으로 내 병을 만들어낸 걸 거예요.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이겠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유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슬픔이 어린 얼굴로 입을 열었죠. 저에게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어르신과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세상에. 하지만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나이가 드셔서 그러신다는 어른들의 말을 바보같이 믿었으니까요. 그 목소리에는 뼈에 사무치는 후회가 가득 어려 있었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도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증거는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라니? 어르신의 며느님과 아드님이 집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대화를 직접 기록하는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정석이와 혜선이가 외출한 틈을 타 유준이가 약속대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죠. 어르신, 바로 이것들입니다. 유준이가 가방에서 동전만 한 크기의 까만 물체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것이 카메라인가? 네. 요즘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화질도 선명하고 작은 소리까지 전부 녹음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눈이죠. 유준이가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며 카메라를 설치할 위치를 정했습니다. 거실 괴종시계 위쪽, 부엌의 양념 선반 뒤, 그리고 어르신 방에 저 액자속이 좋겠습니다. 저와 유준이는 심장을 졸이며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혜선이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낡은 괴종시계 위 먼지 쌓인 곳에 첫 번째 눈을 숨기고 부엌에서는 혜선이가 늘 사용하는 양념통 뒤쪽에 두 번째 눈을 설치했죠. 마지막으로 제 방 침대 맞은편,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이 담긴 사진 액자 뒤에 세 번째 눈을 붙였습니다. 이제 저 액자 속에 저는 웃고 있는 가면을 쓴 채 제 아들 내외의 추악한 진실을 지켜보게 될 터였습니다. 어르신,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준이가 제게 작은 리모컨과 간단한 핸드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세 개의 눈이 동시에 녹화를 시작하고 다시 누르면 멈춥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는 며느님이 모르게 저와 연락하시는 겁니다. 절대 들키시면 안 됩니다. 알겠네. 조심하고 또 조심할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유준이가 신신당부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심정이었습니다. 저 작은 카메라들이 과연 제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담아냈을까요? 며칠 뒤 유준이의 작업실에서 저는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혜선이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게 내 혼수 예물로 해온 금반지인데 저것이 도둑질하고 있네. 화면 속 혜선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금반지와 목걸이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냉큼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깊이 잠든 한밤중 혜선이가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더니 가스레인지 켜놓는 모습이 보였죠. 세상에, 내가 치매가 걸린 게 아니라 저것이 계획적으로 켜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어.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세 번째 영상, 거실에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혜선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눈치가 빨라진 거 알아?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거야? 그놈의 위임각서 빨리 받아내. 알았어, 안다니까? 그런데 엄마 얼굴만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정석이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혜선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음 약한 소리하고 있네. 이 집 팔아서 우리 아파트 이사가고 지훈이 유학 보낼 생각 안 해? 정신 똑바로 차려, 최정석. 알았다고, 최대한 빨리 해볼게. 어머니가 뭔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으니까 당신 연기 좀 잘하라고.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악독한 계집한테 홀려서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먹을 궁리를 했단 말이죠.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유준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유준 총각,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유준이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이 증거들로 저들의 가면을 벗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는 약한 늙은이로 살진 말아야지.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 것은 내가 되찾고 저것들에게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네. 드디어 길고 외로웠던 싸움의 끝을 향한 제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슬픔에 잠겨 있는 대신 복수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습니다. 이 외롭고 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 편이 되어줄 증인들이 필요했죠. 저는 먼저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나 월이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월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픈 건 다 나은 거고? 그 얘기는 만나서 하자. 내 평생에 한이 걸린 일이야. 꼭 와서 내 편이 되어줘. 다음으로는 늘 든든했던 통장 오태복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저 월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오후에 저희 집에 잠시만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십니까? 며느님께서 어르신 몸이 안 좋으셔서 외부인 출입은 좀 그렇다고 하던데요. 제가 똑똑히 두 발로 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에 증인이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부디 와서 지켜봐 주세요.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유준이에게도 연락을 했죠. 유준 총각, 오늘이야.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걸세. 어르신, 마음의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떨지 마시고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이제 더 이상 내 집에서 숨죽이고 살 수는 없지. 오후 2시 약속대로 명자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월이야,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조금만 기다려, 명자야. 곧 알게 될 거야. 곧이어 태복 아저씨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별일 아니셔야 할 텐데요. 제가 다리가 떨려서 혼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준이가 노트북과 USB를 들고 듬직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혜선이와 정석이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모여 있는 낯선 손님들을 보고 두 사람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드는 것이 역력했죠. 어머님. 손님 오셨으면 미리 말씀을 주시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혜선이가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동네 이웃들이야. 너희들도 잘 아는 분들이지. 너희 둘도 여기 앉아라. 혜선이는 부엌으로 가려다 제 싸늘한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석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죠. 모두들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저는 손님들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유준이는 말없이 노트북을 TV에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청년은 누구인데 저희 집에 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정석이가 유준이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진작가 유준이라고 한다. 너희들의 죄를 밝혀줄 아주 귀한 청년이지. 제 말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영상이라니, 월이야? 명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바로 이 집, 제 등 뒤에서 벌어진 추악한 일들을 똑똑히 찍은 영상입니다. 그 말에 혜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상이라니요? 조용히 해라. 이제 곧 알게 될 테니. 유준이가 리모컨을 누르자 TV 화면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제 방에 몰래 들어온 혜선이가 익숙하게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었죠. 세상에, 월이야. 저거 네 혼수 금반지 아니니? 저걸 훔쳐? 명자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 혜선이는 제 금반지와 목걸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재빨리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저런 도둑고양이 같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 태복 아저씨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선이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걸 조작해서 어머님, 저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혜선이의 발악을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혜선이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미친 거 아냐? 집 다 태우려고 작정했어? 태복 아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석이는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무릎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아치우려던 두 사람의 끔찍한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모실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 서류에 도장을 안 찍으셨잖아. 빨리 이 집을 팔아야 아파트 이사 가고 애 유학 보내지. 정신 똑바로 차려, 최정석. 영상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월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명자가 혜선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렀던 무력감과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다 오해예요. 저 남자가 저희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짓 영상이라고요. 혜선이가 갑자기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TV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딴 거 다 부숴버릴 거야. 하지만 유준이가 재빨리 혜선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시죠. 폭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 모든 건 조작이야. 우리를 음해하려는 수작이라고. 혜선이가 발악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태복 아저씨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제야 정석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혜선이가 시켜서. 흑흑.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네 엄마는 이미 죽었다. 혜선이 손에 죽었고 네 손에 또 한 번 죽었어.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 얼마 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유준이가 차분하게 영상을 보여주자 경찰들의 표정도 심각해졌죠. 사기 및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두 분을 연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혜선이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정석이는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애원했지만 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집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훈이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응, 아주 먼 곳에 잠시 여행 갔어. 이제 지훈이는 할머니랑 살 거야. 저는 지훈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제 마음을 녹여주었죠. 할머니, 어디 안 가고 저희랑 살 거죠?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지훈이랑 할머니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 거야.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이 작은 아이의 온기로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와 태복 아저씨, 그리고 유준이는 밤늦도록 저희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월이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혼자 괜찮겠어?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우리 지훈이가 있잖니. 지훈이 보면서 씩씩하게 살아야지. 이제 누구한테도 속거나 당하지 않을 거야.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십시오. 유준이가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고맙네, 유준 총각.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와 지훈이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지훈이 등교 준비를 돕고 저녁에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제를 했죠. 할머니, 이 수학 문제 너무 어려워요. 어디 보자.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줄게. 주말에는 손을 잡고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시끌벅적한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동안 혜선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할머니 노릇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지훈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씩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넓은 집이나 두둑한 통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평범한 시간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지훈이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나날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저희 집에 다시 지독한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지훈이와 함께 갓 쪄낸 고구마를 나눠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구수한 고구마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지훈이가 빨리 달라며 제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을 무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딱딱한 표정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온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했어요. 최월의 시댁 맞으십니까? 경찰관이 제게 배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 집에 무슨 문제라도?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러 나왔습니다. 경찰관의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저희 손주를 때렸다고요? 무슨 그런 벼락 맞을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 지훈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예요. 손자 김지훈 군을 때렸다는 신고가 어제 저녁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아이의 어머니 배혜선 씨고요. 사회복지사가 파일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줄로만 알았던 그 악독한 혜선이가 또다시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았던 아이예요. 제발 혜선이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르신, 흥분하지 마시고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저희는 규정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관들이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훈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을 먹고 제 등 뒤로 숨었죠. 지훈이라고 했지? 이리 와볼래? 선생님은 무서운 사람 아니야. 사회복지사가 지훈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만 바라볼 뿐이었죠. 지훈아,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혹시 할머니가 지훈이한테 소리 지르거나 밥을 안 주신 적은 없니? 사회복지사가 아이를 살살 구슬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매일 맛있는 밥 해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저랑 놀아준단 말이에요. 지훈이가 제 옷자락을 꼭 쥔 채 소리쳤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보란 듯이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지훈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생긴 팔에 멍 자국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럼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니? 할머니가 꼬집거나 때려서 생긴 상처는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자전거 타다가 혼자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약도 발라주고 호해줬어요. 지훈이가 울먹이며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아이가 넘어져서 다친 상처라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손찌검했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나서서 해명했지만 사회복지사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자는 어르신께서 아이를 상습적으로 꼬집고 폭행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혜선이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신고자가 누군지나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지훈이까지 나서서 저를 도왔지만 사회복지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또한 어르신께서는
과거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회복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최두현 그 돌팔이 의사가 써준 거짓 진단서였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제 며느리가 의사랑 짜고 저를 속이려고 만든 가짜 진단서란 말입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사회복지사는 제 말을 망상 환자의 헛소리쯤으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진단 기록에 따르면 어르신은 현재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혜선이는 이제 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인 손주까지 빼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키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데려가요. 저는 지훈이를 미친 듯이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나 여기 있을래요. 지훈이가 제 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는 직계존속인 부모와 함께 지내며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돼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세요. 내 새끼는 절대 못 보냅니다. 저는 지훈이를 더욱더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 사람들 따라가기 싫어요. 지훈이가 울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결국 건장한 경찰관들의 손에 의해 저와 지훈이는 강제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경찰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도 무너져 내렸죠. 텅 빈 집, 덩그러니 남겨진 고구마 2개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다음 날 퉁퉁 부은 눈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제게 유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야기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유준 총각, 우리 지훈이를 눈앞에서 빼앗겨 버렸네.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법의 탈을 쓴 폭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어르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변호사를 구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라니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제가 전부 알아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준이의 도움으로 저는 며칠 뒤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라는 젊고 의욕 넘치는 분이었죠. 할머님,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왜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치매 노인의 손찌검 나는 아주 자극적인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머님의 그 치매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건 가짜라고요. 전부 조작된 거라고요. 법정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 의사, 최두현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혜선이와 정석이를 마주하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선이는 여전히 뻔뻔하고 당당한 표정이었고 정석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원고 측은 피고 최월혜 씨가 손자 김지훈 군을 상습적으로 손찌검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판사의 물음에 혜선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시어머님은 알츠하이머 환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아이의 몸에 난 상처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거짓말. 저 여자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판사는 제게 조용히 하라며 제지했습니다. 혜선이는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가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밥을 굶겼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증인 최정석 씨, 증인은 어머니가 아들을 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마침내 정석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정석이는 한참을 망설이며 제 얼굴과 혜선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정석아, 정신 차려라. 네, 재판장님, 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감정 기복이 심하셨습니다. 정석이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정석아, 네 입으로 어떻게 그런 천벌받을 말을 한단 말이냐? 저는 법정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지만 정석이는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재판은 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거짓 치매 진단서, 순진한 상처를 할머니의 손찌검 증거로 둔갑시킨 사진, 그리고 제 아들의 거짓 증언까지 모든 것이 저를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밤마다 지훈이가 할머니 하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지훈이의 침대를 붙잡고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강아지, 조금만 기다려. 이 할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너를 되찾을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이 불리하다 해도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남은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지훈이와 강제로 헤어진 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밤에는 아이의 빈 침대를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낮에는 김철수 변호사와 만나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며 다음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는 끔찍한 낙인과 말도 안 되는 누명은 제 숨통을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내 새끼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까?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저를 짓누르던 바로 그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도 없이 누군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또 무슨 불행이 찾아왔나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채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제 세상의 전부인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와락 제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작은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지훈아, 세상에,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게냐? 엄마 아빠는 어서 돌아가야지.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제 목소리는 반가움보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먼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 할머니 도와주려고 왔어.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척하다가 몰래 빠져나왔어. 엄마는 내가 학원 간 줄 알아. 나 무서웠는데 할머니 생각하면서 막 뛰었어.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찾았어. 지훈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작은 책가방을 뒤져 뭔가를 꺼냈습니다. 케이스가 낡고 해진 태블릿 PC였습니다. 이게 뭐냐, 지훈아? 할머니, 이거 한번 봐봐요. 진짜 중요해. 지훈이가 떨리는 작은 손으로 태블릿의 전원을 켰습니다. 할머니, 우리 김장하던 날 기억나지? 내가 할머니 무섭게 해드리려고 식탁 밑에 숨어 있었잖아. 그럼 똑똑히 기억나지. 그때 너무 심심해서
식탁 위에 있던 엄마 태블릿 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놀았어요. 지훈이가 화면을 톡톡 누르며 설명했습니다. 무슨 동영상을 찍었단 말이냐? 엄마랑 아빠가 부엌에서 막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는데 자꾸 할머니 이름이 들려서 할머니한테 중요한 것 같아서 지훈이가 마침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김장하던 그날의 부엌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식탁보 아래에서 찍은 듯 혜선이와 정석이의 다리가 보였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어머님이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혜선이의 교활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엄마가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가습을 켜놓는 것도 잊어버리시더라고. 정석이가 마지못해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아주 좋아. 최두현 그 의사한테 돈 먹이면 치매 진단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준다고 했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아버님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이랑 이 집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이제 숨통 트이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적금으로 넣어놓은 죽은 남편의 보험금까지 저것들이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너무 서두르다 들키면 어떡해. 난 좀 불안하다. 불안하긴 뭐가 불안해. 치매 노인이 정신 오락가락하다 버린 일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어머님 정신만 우리가 조금 더 흔들어 놓으면 게임 끝이라고. 어떻게 더 흔들어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밤에 몰래 가스밸브도 살짝 열어두고 아끼는 물건도 슬쩍슬쩍 숨기고 계속해서 자기가 이상하다고 믿게 만드는 거야. 그럼 나중엔 자기 자신도 못 믿게 될걸? 제 발로 정신병원에 기어 들어가게 될 거라고. 혜선이가 역겹게 키득거리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짜인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할머니, 이거 맞죠?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려는 거 맞죠? 지훈이는 그 말의 잔인한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할머니를 구해줄 유일한 증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강아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아이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빨리 가야 해요. 엄마한테 들키면 진짜 크게 혼날 거예요. 그래, 어서 가거라. 가는 길 조심하고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한다. 알았지? 지훈이가 쏜살같이 집을 빠져나갔고 저는 곧바로 유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준 총각, 손주 지훈이가 큰일을 해냈어.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드디어 마지막 재판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지훈이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아이의 작은 모습은 보는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떨지 말고 아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돼. 할머니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증인 김지훈 군, 앞에 있는 마이크에 대고 똑똑히 대답하세요. 팔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판사의 물음에 지훈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혜선이가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아이를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지훈이가 겁을 먹고 말을 잇지 못하던 바로 그 순간 아이는 갑자기 품속에서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지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게 뭐죠?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걸 제가 찍었어요. 지훈이가 온 힘을 다해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법정 서기가 태블릿을 받아들고 그 안에 담긴 영상은 법정 대형 화면에 재생되었습니다. 아버님, 보험금이랑 이 집만 해결하면 숨통이 트일 거야. 어머니 정신만 좀 더 오락가락하게 만들면 완벽해. 혜선이와 정석이의 잔인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고 혜선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재판장님,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혜선이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무슨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죠? 판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다친 건데 할머니가 때려서 그런 거라고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렇게 말 안 하면 제가 제일 아끼는 로봇 장난감을 전부 부숴서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훈이의 증언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저를 한 번도 때린 적 없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해요. 아이의 용기 있는 마지막 고백이 그 어떤 증거보다도 무겁게 법정을 울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한 뒤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혜선이와 정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의 행위는 법과 인륜을 저버린 매우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학대 무고죄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최어리에 대한 학대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원고 배에선 최정석의 친권을 즉시 제한하고 피고 최어리를 아동 김지훈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로 지정합니다. 땅, 땅, 땅. 판결봉 소리가 제게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지훈이를 힘껏, 아주 힘껏 껴안았습니다. 지훈아, 잘했어. 우리 손주 고마워.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도 우리 갈라놓지 못해. 우리 둘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자. 저와 지훈이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유준이와 김 변호사도 다가와 저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이런 날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누명을 벗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주를 되찾은 겁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놓칠세라 꼭 잡고 있었죠.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우리 지훈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우리는 따스한 햇살 속으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희에게 진짜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혹독했던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저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혜선이와 정석이는 사기, 존속 살해 미수, 위증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에 제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 옆에서 저를 보고
웃는 지훈이와 함께할 새로운 삶에만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마당 구석구석에 따스한 봄볕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유준이가 흙냄새가 좋다며 마당에 나와 있다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 마당 한쪽에 채소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훈이한테 흙 만지게 해주는 것도 교육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꿔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유준이의 제안에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묵은 상처를 파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주 좋은 생각이네. 우리 지훈이한테도 물어봐야지. 와, 텃밭? 좋아요. 제가 상추 키워서 할머니랑 유준 아저씨랑 고기 싸 먹을래요. 지훈이가 제 다리에 매달리며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의 작은 텃밭 가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준이가 묵묵히 땀을 흘리며 딱딱하게 굳은 땅을 부드럽게 갈아주었고 저는 시장에 가서 작은 모종들을 사왔습니다. 지훈아, 이게 바로 네가 노래를 부르던 상추 모종이야. 우와, 정말 작고 귀여워요. 이걸 심으면 정말 쌈 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훈이가 신기한 듯 작은 떡잎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저희는 함께 상추와 방울토마토 모종을 흙 속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보드라운 흙의 감촉에 제 마음의 응어리까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얘네는 언제쯤 다 자라요? 우리 지훈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도 주고 사랑한다, 예쁜 말도 해주면 금방 쑥쑥 클 거야. 그날 이후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텃밭으로 달려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제보다 상추잎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오구 그랬어? 우리 지훈이가 사랑으로 키워서 그런가 보다. 아주 기특하네. 아이가 작은 생명을 돌보며 그 소중함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유준이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는 아들이나 다름없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준수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 상추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기네 집 냉장고에 있는 상추보다 훨씬 맛있어 보인대요. 그랬어? 우리 지훈이가 직접 키운 거라 더 맛있어 보였나 보네. 네. 그래서 제가 잘난 척 좀 했어요. 이건 우리 할머니랑 저랑 같이 키운 유기농 상추라고요. 아이고, 이 녀석. 그럼 내일은 준수 싸다 줄 만큼 넉넉하게 따보자. 제가 아이의 이야기에 웃으며 귀를 기울이는 동안 유준이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카메라에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럼 행복하고 말고. 자네랑 우리 지훈이가 내 옆에 있으니 더는 바랄 것이 없지. 두 분 보고 있으면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같아요. 저도 맨날 와서 저녁 얻어 먹어도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이제 그냥 우리 식구야. 당연히 와야지.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듯 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찬 바람이 불어오고 어느덧 겨울의 초입이 되었습니다. 김장철이 돌아온 것이었죠. 작년 이맘때 바로 이 마당에서 그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김장할 거예요? 지훈이가 작년의 기억은 잊은 채 기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올해는 우리 셋이서 아주 신나고 맛있게 담가보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준이도 제 일처럼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어르신, 근데 저는 김장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초보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다 가르쳐 줄게. 마당에는 다시 소금에 절인 배추 포기들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달리 그 풍경은 두려움이 아닌 풍요로움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유준 아저씨, 배추가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요. 지훈이가 끙끙거리면서도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거렸습니다. 어이쿠, 지훈아, 정말 무겁다. 나 허리 나갈 것 같아. 유준이가 서툰 솜씨로 배추를 나르다 말고 허리를 부여잡는 신용을 하자 저희 모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양념 만들어 볼래요. 지훈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법 야무지게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아이의 얼굴은 고춧가루가 묻어 빨간 고양이처럼 변해 있었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얼굴에 다 묻었네. 제가 웃으며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는 순간 작년 김장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도망치라며 공포에 질려 속삭이던 내 어린 손주. 하지만 이제 아이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셋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양념을 버무리고 배추 속을 채워나갔습니다. 작업이 끝나자마자 갓 담근 김치로 조촐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지훈이가 김치를 한 입 크게 베어 물고는 엄지를 척 세웠습니다. 자, 삶아둔 수육도 있으니 같이 싸서 먹어보자. 저는 따끈한 수육에 김치를 싸서 지훈이와 유준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도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정말 평생 처음 먹어봅니다. 어르신. 유준이도 감탄하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유준 총각, 우리 이 모습 사진으로 한 장 남겨둘까? 네, 좋은 생각입니다. 유준이가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춘 뒤 쏜살같이 달려와 저희 곁에 섰습니다. 찰칵! 카메라는 저희 세 사람의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담아냈습니다. 짜고 쓰기만 했던 작년의 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저희의 웃음과 행복이 버무려진 올해의 김치는 더없이 달고 시원한 맛이었습니다. 할머니, 내년에도 우리 같이 김장해요. 그럼 우리 지훈이 장가갈 때까지 매년 같이 해야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로써 내 인생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정말로 끝이 났구나. 지훈이와 유준이가 곁에 있으니 세상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돈이나 재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먹는 저녁 한 끼가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창밖으로는 하얀 첫눈이 솜니불처럼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겨울은 절대로 춥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내 손주와 아들 같은 유준이가 있는 이 따뜻한 집이 있으니까요. 저는 새근새근 잠든 지훈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저희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될 겁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기나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낯선 청년 유준이의 도움과 사랑하는 손주 지훈이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또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도 배웠어요. 지금 저는 지훈이와 유준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훈이를 깨우고 함께 밥을 먹고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마세요. 힘든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